시작을 할 건데, 해당 내용은 제가 이제 가끔 뭐 페임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거기 통해서 좀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CN 스터디를 했으면 좀 익숙한 개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개를 이제 제가 처음에 안내문에 썼던 것처럼 첫 번째는 킥오프 미팅이라고 해서 이제 의장이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대충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될 주제는 메모리 앤 컨텍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 이제 메모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게 도서관에 꽂혀 있는 여러 개의 책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책들을 꺼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면 이제 뭐 도서관 사서가 히포캠퍼스고 각각의 꽂혀 있는 책들을 메모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지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많이들 이 최근 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최신 지견 중에서 하나는 히포캠퍼스가 어떤 위치를 인코딩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2014년인지 2013년인지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게 이 플레이스셀, 그리드셀이고 플레이스셀은 히포캠퍼스에 있는 셀인데 내가 2차원 공간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이제 인코딩하는 그런 셀들을 말하고요. 그리드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위치에 따라 파이어링이 되는 건 맞는데 한 특정 위치가 아니라 특정 간격과 특정 옵셋으로 이렇게 헥사고널한 패턴으로 이렇게 그리드 모양처럼 액티베이션이 되는 셀을 그리드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셀들이 발견이 된 다음에 히포캠퍼스가 뭔가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좀 저장을 하나 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지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생긴 거죠. 더 최근 연구들로 들어가면 뭐 같은 상자인데 상자의 벽 색깔이 바뀌거나 전기 충격을 준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위치였는데 히포캠퍼스 갑자기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리매핑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메이즈에서 저 가운데 길은 어느 쪽에서 가든 똑같은 위치잖아요. 근데 왼쪽에서 돌아서 왔을 때랑 오른쪽에서 돌아서 왔을 때 왼쪽에서는 액티베이션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여기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일 때 전기 충격을 줬는데 어, 빨간색 세모에 대해서도 액티베이션이 되는 이런 걸 이제 원샷 러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내가 처음 보는 거를 바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밝혀지니까 이게 정말 이제 위치를 인코딩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많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들을 이제 아주 간략하게 처음에 그 bottom line sentence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하자면 히포캠퍼 메모리는 패시브하게 그냥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경험한 것들을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actively inferring 하고 interpreting 하고 structuring 하는 뭐를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석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구조를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크게 세 개의 논문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논문은 세 개예요. 그 세 개를 바탕으로 시간 순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의 이론들이 발전을 해오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를 들어가기 전에 이 히포캠퍼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되게 핫한 주제 중 하나죠. 커그니티브 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지적인 뇌에서 지도를 만드는 건데 이 지도라는 것을 사실 처음 제안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톨만이 1948년도에 했던 실험에서부터 우리가 얘기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왼쪽에 보는 것 같은 메이즈가 있고 이 메이즈를 이제 쥐가 돌아다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파란색은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경우들. Y축은 얼만큼 얘가 실수를 했냐를 카운트한 건데 실수한 횟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점점 배우는 거. 네, 녹화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끝까지 이제 리워드를 주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퍼포먼스가 파란색만큼 떨어지진 않는데 제일 흥미로운 건 저 빨간색인데 11번째 트라이까지는 리워드를 주지 않다가 12번째부터 주면 굉장히 빠르게 배우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리워드를 주지 않았을 때도 얘가 이게 무슨 정보인지를 모를 뿐,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톨만은 제안을 했던 게 뭔가 우리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이 쥐가
지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라는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따라잡고 사실은 더 성능, 더 퍼포먼스가 좋게 나왔었거든요. 실제 톨만 논문에서. 이게 거의 데이터를 똑같이 가져온 거라 좀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라고 했으니까 예, 서울대병원 근처 지도죠. 선생님들도 다 오늘 오실 때 뭐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는 커그니티브 맵을 바탕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도가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아, 이게 제 화면이 좀 가려지죠.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네, 이러면 좀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 위치에 있다고 쳤을 때 자, 서울대병원을 오고 싶다고 하려면 여기서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여기를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지도가 어떤 의미를, 어떨 때만 사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이 액션 1, 액션 2가 있고 이 중에서 어느 액션을 하는 게 더 좋냐를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 때만 사실 지도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어떤 질문이랑 똑같냐 하면 액션 1과 액션 2가 가지게 되는 expected value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액션이 좋은지를 얘기를 하려면 좋다를 정의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expected value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expected value라고 하면 이제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강화학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수식을 보신 분들이 있나요? 좀 아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뭐한 번이라도 이 수식을 봤다. 익숙한 분들. 얼마나 다들 익숙한지 알려고. 유빈 쌤이랑 채범 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자, 그래서 이거는 state S에서의 expected value라는 건데 되게 수식이 무시무시해 보이죠. 막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아래 도식화를 해놓은 건데 어떤 state S0에서 액션 0를 하고 거기서 S1에 도달을 하면 리워드 1을 얻게 됩니다. 또 하면 리워드 2를 얻겠죠? 계속하면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멀리 있는 걸수록 약간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감마라는 값이 이제 0부터 1 사이인데 그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는 게 이제 state value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한으로 써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최대한 그러니까 무한대의 시간 동안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리워드가 얼마냐, 최대라기보다 expected value가 얼마냐, 기대값이 얼마냐를 계산을 한 거고 이걸 알 수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왼쪽으로 갔을 때 도달하게 되는 스테이트는 뭐 몇 점, 오른쪽으로 갔을 때 도달하게 되는 스테이트는 몇 점이다. 그럼 오른쪽이 만약에 더 높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벨만 이퀘이션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state, action, state로 이렇게 트리 구조를 그린다고 치면 state S에서 시작을 해서 저 액션 A를 어떤 policy pie,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deterministic 할 수도 있고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액션 A를 하게 되면 그 액션에서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environment면 하나의 스테이트로 가겠지만 여러 개의 스테이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런 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스테이트를 S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액션을 하고 나서 얻게 되는 리워드 플러스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주고 각각의 밸류 스테이트 S 프라임으로 가게 되는 됐을 때 밸류 펑션과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기대값을 가지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간단한 모델 그 모델 프리 강화학습 알고리즘이었는데 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하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거의 문제점을 하나 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2차원 메이즈가 있고 쥐가 여기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저 별을 먹는 게 이제 리워드예요. 그러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돌아다녀서 한 번씩 돌아다녀서 리워드를 얻을 때마다 다시 원래 위치로 리셋이 된다고 치면 이렇게 색깔로 지금 나타낸 건데 중간에 걸로 중간 그 열에 있는 그림으로 이 별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해지죠. 그러니까 expected value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네 방향 중에서 도달하는 스테이트가 가장 밸류가 높은 쪽으로 고르면 그게 이제 greedy policy일 텐데 그렇게 하면 optimal policy를 따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다고 쳐봅시다. 근데 갑자기 별의 위치를 만약에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밸류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 원래 있었던 위치에 대해서 학습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저 별을 원래 별이 있던 위치로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리워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저쪽으로 가는 비율이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에 뭐 랜덤하게 가면서 저 끝에 있는 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다시 배우기는 하겠죠. 근데 이런 모델 프리 강화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좀 굉장히 어댑테이션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실제 쥐나 아니면 다른 마모들을 보면 훨씬 빨리 적응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우리가 그 리워드가 바뀌거나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 이제 Successor Representation이라는 걸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벨만 이퀘이션 말고 다르게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스테이트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냐? 어떤 매트릭스 m이 있고 거기다가 리워드 벡터를 곱해줘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 S 프라임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데 이 m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간에 있는 식이에요. 이 여기서 i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이 스테이트를 도달했으면 1, 도달을 안 했으면 0이에요. 그럼 이 m이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시간을 무한대로 있을 때 이제 점점 멀리 있으면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페널티를 주면서 내가 스테이트 S에서 시작을 해서 S 프라임에 도달할 수 있는 기대 횟수예요. 기대 횟수. 이거를 다르게도 쓸 수 있는데 내가 한 스텝을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스테이트 S 프라임의 probability는 어떤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떤 그 내가 여기서 한 스텝을 가면 뭐가 나오냐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T 스텝만큼 제곱해서 그냥 디스카운트 팩터까지 곱해 그 T 승 해가지고 곱한 걸 다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M 매트릭스를 배우고 나면 만약에 리워드의 각각의 스테이트의 리워드가 달라졌다. 리워드 분포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 RS 프라임에 들어갈 값만 바꿔주면 바로 그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스테이트 밸류를. 그럼 이제 이 M 매트릭스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내가 S에서 S 프라임으로 시간을 무한대로 봤을 때 몇 번 방문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딕티 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도달할 확률이 얼마냐. 혹은 기대 횟수가 얼마냐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두 가지를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설을 놓고 실험을 하는데 G를 앞으로만 갈 수 있고 뒤로는 못 가는 1차원 메이즈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에 대해서 빨간색 위치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플레이스를 보면 얘가 이걸 학습을 계속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플레이셀이 진짜로 내 현재 위치,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처음에 받았을 때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지금의 위치를 인코딩하는 거예요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저 빨간색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좌우 상관없이 그러니까 앞뒤 상관없이 액티베이션이 시메트리컬한 가우시안 뭐 모양을 따르게 되겠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석세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따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빨간색을 넘어가는 순간 뒤로 못 가죠. 뒤로 못 가면 그 빨간색에 대한 expected visit 횟수는 몇 번이에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asymmetric하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future location에 대한 인코딩을 하는 것 같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이제 왼쪽이 실제 실험 데이터입니다. 하늘색이 이 트랙에서 여러 번 학습을 시킨 다음인데 asymmetric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히포캠퍼스가 뭔가 predictive 맵인 것 같다라는 제안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M 매트릭스에서 저 어떤 스테이트 S 프라임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기대 횟수들에 대한 맵을 만든 게 플레이스 셀이면 그럼 그리드 셀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리드 셀은 어떤 매트릭스 U의 컬럼 벡터라고 하는데 그럼 U가 뭘까요? U는 M 매트릭스를 아이젠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젠 벡터들로 나누는 이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아이젠 벡터다. 그러니까 그리드 셀이 일종의 프리딕트 맵의 아이젠 벡터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이게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멋있는 그림인데 위에는 실제 그
돌아다니게 되는, 쥐가 돌아다니게 되는 그 지형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위에서 본 거기 때문에 네모일 수도 있고 마른 모일 수도 있고 헥사곤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리드셀이 실제로 파이링이 되는 패턴이고, 밑에는 그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프리딕팅 맵을 만든 다음에 걔네 아이젠 벡터들을 그 파이링 그 액티베이션 맵을 좀 그려보면 실제로 되게 비슷하게 나오죠.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Successor Representation Matrix M이 Expected Discount Feature Occupancy고, 그래서 플레이셀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것을 인코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드셀은 그 이제 Successor Representation의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하고 나면 이게 헥사고널한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셀은 일종의 Predictive Map의 Low Dimensional Bases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이 모든 논문은 이 논문이 설명하지 못하는 파인딩들을 이제 노벨하게 다시 그 밝혀낼 수 있는 다른 모델이 나오면 대체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불가능한지를 좀 보여줄 건데, 자, 판다가 판다에서 위로 가는 오퍼레이션을 하면 여우가 나온다고 치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돼지가 나오고, 돼지에서 밑으로 가면 코알라가 나온다고 치면, 코알라에서 왼쪽으로 가면 뭘까요? 팬더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퀀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판다니까 판다겠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방금 보여드렸던 석세서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비슷하지 않았으니까.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이가 저 사람을 부르는 걸 삼촌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다른 가족에서 저 주황머리 아저씨를 아이가 뭐라고 부를까요? 라고 하면 저 사람도 삼촌이겠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걸 그 오른쪽 가계도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빨리 추론을 할 수 있고, 또 막 이걸 이제 더 쪼개가지고 뭐 아버지의 뭐 형제라고 하면 삼촌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석세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은 못하는 거고, 또 아까 그리드셀은 되게 멋있게 보여줬는데, 사실은 미디어 엔터메너 콜텍스에는 그리드 셀 말고 굉장히 다양한 셀들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벡터 셀이라고 해서 특정 오브젝트, 정확히는 특정은 아니고 어떤 오브젝트든 간에 특정 각도, 특정 거리에 있을 때 액티베이션이 되는 셀들이 있고, 밴드 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드 모양이 아니라 일자형으로 쭉 나오게 되는 그런 액티베이션 맵을 가지는 셀들도 있고, 보더 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들에서만 액티베이션이 되는 셀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 이런 셀들이 왜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Successor Representation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로케이션을 하는데, 그 걔네끼리의 연관성이나 그 연관성에 따라서 그럼 그 옆에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딜링을 못하고, 그 structural generalization을 통해서 원샷으로 다 처음 보는 노벨한 시퀀스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개의 보더, 오브젝트 벡터, 밴드, 랜드마크 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논문은 이것들이 모두 structural abstraction이다. structural abstrac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이 왜 이런 구조를 띠게 됐는지에 대한 약간 아나토미컬 그리고 피지올로지컬 파인딩들을 좀 소개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플레이스 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포캠퍼스에 있고, 그리드 셀은 엔토라이널 콜텍스에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엔토라이널 콜텍스에 있는 그리드 셀은 내가 이동하고 있는 선형 그 velocity 혹은 가속도를 인풋으로 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recurrent connectivity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릴셀이 플레이셀로 프로젝션이 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non-spatial object cortical input이 이제 lateral entorhinal cortex에서, 그러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떤 센서리 정보들을 청킹하는 것들은 lateral entorhinal cortex에서 되고, 아까 본 그릴셀 같이
위치에 대한 정보는 미디어 엔터라이너 콜텍스에서 인코딩이 된다는 게 알려져 있고, 이 구조적으로 lateral entorhinal cortex랑 medial entorhinal cortex가 dentate gyrus를 통해서 CA3, CA1 같은 히포캠퍼스 구조로 들어가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그러면 medial entorhinal cortex가 일종의 구조에 대한 추상화를 하고 어딘가에서 이제 뭔가 non-spatial cognition이나 센서리를 프리딕션 하는 모듈이 있으면 얘네를 컨조인트 하는 게 히포캠퍼스가 아닐까라는 제안을 한 게 있었고요. 이게 몇몇 분들은 지원서에까지 이 논문에 대한 언급을 좀 했는데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 건데 미디어 엔터라이너 콜텍스에서는 그 뉴럴넷으로 이루어진 그리드 코드라는 것을 아웃풋으로 받는 모듈이 있고 lateral entorhinal cortex는 센소리 정보를 XT라고 하는 인풋으로 좀 형태를 변환해주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GT랑 XT를 바탕으로 이걸 컨조인트를 해서 이 홉필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모듈인 히포캠퍼스가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게 플레이스 코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리트리버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내가 어떤 위치가 있고 이 위치에서 뭐 위로 가면 모을까를 어떻게 추론을 하냐 하면 뭐 위로 갔다고 치고 그 그리드 코드를 넣게 되고 그럼 히포캠퍼스에 넣어주게 되면 히포캠퍼스는 홉필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메모리로 어트랙션이 돼서 빠질려 들어갈 거고 그걸 바탕으로 그 위치에 있는 센서리가 뭔지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드 코드는 리커런트한 구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커런트하게 시간 t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t 플러스 1에는 어느 위치로 가게 되는가에 대한 그리드 코드를 인코딩하게 된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만든 게 이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입니다. 그래서 학습되는 과정 그리고 추론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초록색을 따라가 보면 초록색은 우리가 어떤 센서리 정보가 있고 사실은 우리는 계속 시퀀스를 보는 거잖아요. 시퀀스를 보고 아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구나. 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아를 추론을 하고 그럼 이 액션을 한 다음에 아 그럼 내가 지금 위치한 위치는 여기구나를 이 underlying한 structural abstraction을 하는 과정을 하는 게 이제 inference 모델이고 이 inference 모델이 이 초록색 화살표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액션을 해서 어느 위치에 갔다고 쳤을 때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가를 이제 추론하는 거는 빨간색 화살표들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바탕으로 센서의 정보를 추론을 하고 그 다음 실제로 액션을 하고 나면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면 실제 센서리 스티뮬라이가 오니까 그 두 개의 유사도를 비교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엘보로 되어 있는 로스를 이제 좀 학습을 하게끔 만들고 쭉 학습을 시키면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의 이제 학습 과정까지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한 건데 이 수식은 너무 복잡하고 사실 이게 킥오프 미팅이기 때문에 그거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선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보면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드 코드는 저기서 보면 이 두 개 왼쪽에 초록색이랑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센서리 스티뮬라이들인데 서로 위치가 다르죠. 근데 가지고 있는 구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자 무늬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똑같죠. 근데 어느 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다른 건데 이 백본을 배우는 게 쥐고 어느 위치에 뭐가 있냐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뭐냐는 센sory 스티뮬라이고 이게 lateral entorhinal cortex에서 인코딩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뭐 가계도로 친다면 이 위치에 대한 그 그리드 코드가 있고 B 위치에 대한 그리드 코드가 있고 C 위치에 대한 그리드 코드가 있다. 그럼 이제 얘네끼리 이제 뭐 아버지라는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B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로 가면 C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라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예시를 들자면 그러면 플레이스 코드는 이 위치와 뭔가 그 위치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컨조인트에서 저장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을 실제로 돌렸을 때 결과인데 맨 위에 거는 뭐 뭐보다 뭐가 빠르다. 뭐보다 뭐가 빠르다. 이런 것들을 한 여러 개를 늘어놓는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인접한 것들을 가르쳐줘도 뭐 A가 B보다 빠르고 B보다 C가 빠르다. 그럼 C는 이랬을 때 A보다 빠르다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이제 그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그리고 다시 청록색으로 갈수록 점점 학습한 셋이 얼만큼이냐 트레이닝 퀀타일을 얘기한 건데 보면 처음 보는 시퀀스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이 여러 개의 시퀀스를 보고 커먼하게 가지고 있는 제너럴 스트럭처를 빠르게 추론을 하고 그 구조를 그리드 코드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에 뭐가 있는데에 대한 것들은 다루게 되는 거는 이제 lateral internal cortex에서 다루고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그러면 이제 그리드 코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리드 코드일 필요는 없잖아요. 왜 이름이 그리드 코드일까?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건데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에서 그 G라고 하는 벡터의 액티베이션, 이게 뉴럴 넷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맵을 따낼 수 있는데 실제 이게 그 액티베이션 맵이고 여기 보면 2차원 내비게이션을 이제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한테 시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는 시퀀스 그냥 간단한 뭐가 뭐보다 빠르다 이런 거라면 이거는 2차원 공간에서 내비게이션 하는 걸 프리딕션 하도록 한 건데 어 여기 있는 건 그리드 셀이죠. 여기 있는 건 밴드 셀이죠. 여기 있는 건 오브젝트 벡터 셀이네요. 그리고 이건 보더 셀. 이런 셀들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더 확장을 해서 이게 공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태스크 렐레벤트한 non 스페이셜한 것들도 인코딩 할 수 있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꽤 최근에 나왔던 2010년대에 나왔던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어, G한테 네 바퀴 똑같은 메이즈를 네 바퀴 돌았을 때마다 리워드를 주는 태스크를 시키면 랩셀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느 랩에 내가 있는지 그리고 랩을 카운팅하는 그러니까 어느 랩인지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되는 셀도 있고 액티베이션 되는 수준이 랩 카운트에 비례하는 그런 셀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도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이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히포캠퍼스가 일종의 뭐 relational inference engine이다. 그러니까 predictive 맵을 넘어서서 뭔가 이 관계를 추론하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generalization을 하는 그 그러니까 모듈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은 이 스페이셜한 거든 non 스페이셜한 거든 그 여러 태스크에서 쉐어링이 되는 latent relational structure를 배우는 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아까 우리가 그리드 코드라고 얘기를 했던 G셀이 가지는 그 액티베이션 패턴이 grid, band, border, object vector cell들과 굉장히 비슷한 액티베이션 맵을 보이고 따라서 relational graph에서의 low dimensional한 피처를 인코딩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히포캠퍼스에서 하는 건 뭐냐? 이 그리드 코드가 가지고 있는 릴레이셔널 스트럭처에서 어느 위치냐와 거기에 뭐가 있냐에 대한 컨조인트 정보를 저장하는 게 히포캠퍼 피셀이다. 예를 들자면 플레이스 라이크 코드라든가 랩 카운팅이라든가 랩을 청킹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논문이 세 개라고 했죠. 이제 세 번째 논문으로 넘어갈 건데 그럼 이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은 뭘 못할까요? 첫 번째로 보여줄 거는 이 일단 쭉 한번 봅시다. A에서 저 주황색 화살표에서 앞에 있는 세 개의 블럭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왼쪽에서부터 밤색, 밤색, 그다음 하늘색. 그럼 앞으로 가서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뭐 저렇게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초록색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겠죠. C에서는 이렇게 보일 거고 이렇게 보일 거고 이렇게 보인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가운데 보면 다 D죠. 다 D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위의 그래프가 아니라 아래 그래프가 사실 맞잖아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거 두 개는 왼쪽 저기 끝에 있는 왼쪽 위에 있었던 하늘색들을 나타낸 거였고 그 CDG에서는 아래에 있는 하늘색 세 개였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개를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도 있냐? 자, 이런 게임 있죠. 동키콩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그 동키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위치가 뭐 이 정도로 한정이 돼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랑 요 위치랑 이 위치랑 거의 똑같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썼던 정보를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여기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린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근데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은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도를 보여줬을 때 이런 지도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알로센트릭 뷰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보는 거죠. 내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실제는 어때요? 오늘 오면서 이런 길을 봤겠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에고센트릭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자면 첫 번째를 우리는 sensory aliasing problem이라고 해요. 아까 봤던 뭐 다 같은 D로 수렴을 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레이턴트하게 실제로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른 두 개인데 같은 observation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룰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배웠던 어떤 스트럭처가 있으면 그거를 좀 재활용하면 좋은데 그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스티칭이라고도 하죠. 트랜지티브 스티칭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에고센트릭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돼요.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은 내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되게 앰비기어스한 그러니까 에고센트릭한 뷰에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로센트릭하게 바뀌냐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논문은 요약을 하자면 이게 다 learning from sequence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가 있다고 쳐봅시다. 회색에서 시작을 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또 여러분 뭐 다른 시퀀스가 나오다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그다음 파란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초록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underlying한 latent structure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회색에 대응되는 건 Z1이고 빨간색 C2, C3, C4. 두 번째도 C2, C3, C4. 근데 다음번에는 C2, C3, 그다음 C5. 다른 스테이트를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Z2, Z3, Z4 이런 시퀀스가 있고 사실은 이게 같은 Z2가 아니라 Z2 프라임, Z3 프라임, Z5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얘를 컨텍스트 1이라고 할 수 있고 얘를 컨텍스트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제안을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막 컨텍스트가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뉴로사이언스에서도.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을 때도 있고 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냐? 그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은 컨텍스트가 달라라고 하는데 그 컨텍스트가 뭔지를 되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지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좀 머신러닝에 익숙한 분들은 아까 그 구조만 보고도 이게 뭔가 히든 마이크로 모델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같은 센서리로 매핑이 되는 그 레이텐 스테이트가 여러 개인 클론을 가지게 되는 히든 마이크로프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그걸 이제 Clone Structure Cognitive Graph라고 해서 CSG라고 하는데 이 모델에서 저 discrete emission은 좀 무시를 해도 돼요. 저거는 이제 continuous하게 만들려고 한 거고 저걸 무시하고 그냥 latent variable에서 바로 observation을 간다고 치면 저 observation이 우리가 봤던 아까 뭐 빨간색이냐 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초록색이냐 이런 것들이고 뭐 Z1, Z2, Z3 이런 것들이 이제 latent variable인 거죠. 그러면 여러 개의 옵서베이션에 대응되는 그 클론들이 있고 그 클론들끼리 어떤 식으로 역동이 흐르는지를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건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액션 시퀀스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보게 되는, 관찰하게 되는 옵서베이션 시퀀스가 있으면 어떤 액션 시퀀스들이 주어졌을 때 이 센서리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probability가 저 px given a인데 저거는 사실상 latent variable z들에 대해서 어떤 저 식을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걸 풀면 되겠죠. 저거가 최대가 되는 그 z1, z2, z3에서 zn까지를 추론을 하고 또 레이텐 베리어블들끼리 이동하게 되는 트랜지션을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보면 이게 전혀 뭐 이게 히포캠퍼스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가지는 강력한 점을 먼저 보여줄 건데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메이즈는 각각 엘리아이징 프로블럼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보여준 예시인데 이 메이즈에서 저렇게 경로를 통해서 간다고 치면 시퀀스는 핑크색, 하늘색, 청록색, 주황색, 핑크색, 청록색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죠. 저거를 first order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서로 그냥 다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전혀 인포메이션이 쓸모가 없고 왼 오른쪽 거는 빨간색 그 보라색, 핑크색 다음에는 가운데에선 다 회색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근데 CSG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의 완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면 완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세히 보면 왼쪽 것도 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같은 주황색이 두 개로 이제 클론으로 되어 있고 CSG 오른쪽 것도 오른쪽 위 끝이 이제 노란색이 두 개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틀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이 CSG가 하는 걸 스티칭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보면 초록색 메이즈가 있고 빨간색 메이즈가 있다고 쳐봅시다. 얘네 둘을 배웠어요, 각각. 근데 초록색 메이즈에는 컨파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랑 정확히 똑같이 생겼죠. 색깔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SG가 학습한 모델은 이런 식인데 여기서 이제 저 빨간색과 초록색이 겹치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막 돌아다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돌아다닐 때는 이 컨파운더 위치랑 스티칭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겹쳐 있는 저 위치랑 둘 다 클론들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느 위치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러다가 Y 방향, 그러니까 보면 이제 컨파운더 쪽으로 쭉 지나갔다가 이제 컨파운더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겹치는 부위였으면 겹치는 저 영역이었으면 나와야 되는 시퀀스가 아닌 게 나오니까 아 그러면 이건 컨파운드 위치구나라고 거기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도 다시 X로 돌아와도 그러니까 겹치는 부위로 돌아와도 이제는 아 오버랩이 되는 부위구나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들을 이제 그래프에서 보는 건데 컨파운더도 코 액티베이션이 됐다가 앰비구이티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오버랩이 된 부위만 액티베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이제 왼쪽으로 돌았을 때랑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액티베이션이 되는 게 왜 다르냐. 이것도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알파벳은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이랑 좀 잘 대응이 안 되니까 그건 좀 무시하면 되는데 그 왼쪽 오른쪽은 사실상 그냥 같은 센서리 정보인 ABC를 공유를 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퀀스다.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에 대응돼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니까 각각의 레이튼 스테이트에 대한 클론들을 만들고 그 클론들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왼쪽에서 돌아서 왔을 때랑 오른쪽에서 돌아서 왔을 때 다른 컨텍스트에 있으니까 액티베이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라고 얘기를 이 CSG 모델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도 성에 안 찼는지 이제 이 딜립 조지라고 하는 이 연구자분이랑 이 딥마인드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딥마인드 팀이 이제 보여주는 거는 여러 가지 여태까지 히포캠퍼스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현상들 리매핑을 쫙 보여줘요. 이거 거의 작정을 하고 내가 이걸 다 보여줄게 이러고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왼쪽 위의 그림인데 작은 괄호 세로로 다 작은 어떤 메이즈에서 액티베이션이 된 걸로 학습이 된 그 G를 가지고 가로랑 세로
혹은 가로 세로 둘 다를 그 메이즈를 확장을 하게 되면 길게 만들면 어떤 셀들은 그래도 같은 위치를 인코딩 하는데 어떤 셀들은 따라서 이 길어지면 같이 액티베이션 되는 패턴들도 쫙 길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그게 가로 방향이 161이고 세로 방향이 748번째 클론인데 또 뭐 세 번째 것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뭐 비슷한 것들이에요. 디렉셔널 워크에 따라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다른 것들이지만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이 보면 원형 메이즈에서 앞쪽에다가 어떤 비주얼 큐를 줬을 때 얘네 90도 돌리면 밑에 지금 두 번째 줄인데 그러면 얘네가 다 90도씩 돌아요. 근데 어떤 배리어를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비주얼 큐 말고도 그 메이즈 안에다가 배리어를 놓는 거죠. 그럼 배리어로부터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애들은 영향을 안 받지만 배리어랑 겹치거나 가까이 있는 애들은 그 액티베이션이 없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랜드마크가에 대해서 어느 위치 상대적인 위치를 인코딩하고 있던 셀을 이제 랜드마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위치를 인코딩하기도 하고 또 랜드마크를 따라서 그 옵셋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거 외에도 뭐 왼쪽에 있는 거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건데 뭐 이 위치를 그 슬라이딩 박스에서 시작하는 위치랑 끝 위치가 있으면 이 시작하는 위치를 옮기거나 끝나는 위치를 이렇게 옮기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옮기는 거에 따라서 히포캠퍼 리매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는데 뭐 여기서 나타나는 패턴들도 대부분 이제 스타트박스 얼라인드 된 그 히포캠퍼 패턴을 보인다. 이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까 얘기했던 랩셀도 이 모델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개의 셀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면 이 논문을 읽어보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 히포캠퍼스에 관련돼서 리매핑에 대한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이 CSG 모델이 굉장히 잘 설명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SG 모델이 설명하는 건 결국 뭐냐? 히포캠퍼스는 컨텍슈얼 메모리 엔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CSG가 아까 얘기했던 클론드 히든 마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컨텍스트 스페시픽한 스트럭처를 그 alias 된 센서리 시퀀스에서부터 추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클론 유닛들이 결국에는 여러 번의 observation을 통해서 그 disambiguation을 시킨다. 그러면 이것들이 뭐 리매핑도 되고 co-modulated place cell field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graph-like structure가 이제 relational inference랑 그냥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그냥 graph-like한 모양을 보여줬으니까 이게 이거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그 추론을 하는 거랑 동일한 얘기니까. 그럼 이게 disambiguation이나 map stitching이나 이제 policy에 따라서 재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톨만 H한번 머신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러면 다 끝난 거냐? 이제 더 이상 히포캠퍼스에 대한 모델은 필요가 없는 거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에 비해서의 좀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은 아까 굉장히 좀 biologically plausible한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막 얘는 그리드 코드다, 얘는 플레이스 코드다. 심지어는 그 구조를 만든 배경에는 그 아나토미컬 피지올로지컬한 배경들이 있었는데 CSG는 그런 게 없죠. 심지어 여기서는 아예 그릴셀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드 코드가 필요가 없어요. 이 모델에서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뭐든지.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이 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럼 이제 제안을 해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멀리 있는 분들은 그 멀리 있어서 안 웃길 수도 있고 안 웃겨서 안 웃길 수도 있는데 컴퓨테이션 뉴로사이언스를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해요? 이걸 왜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딥마인드는 이런 연구를 도대체 왜 해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좋은 예시들을 좀 가져왔어요. 이제 톨만 아이zen바움 머신으로 일단 돌아가 봅시다.
아까 학습하는 과정이 이렇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너레이트 모델만 따서 이 과정을 조금 수식적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볼 거예요.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 아까 그리드 코드는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내가 다음 위치가 어디냐를 추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어떤 웨이트 A를, WA를 학습을 해서 다음 위치를 맞출 수 있는, 다음 그리드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그 뉴럴넷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거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센서리 정보들을 이제 XT를 트랜스포즈해서 곱한 다음에 플래트닝을 하면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레이스 코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호필드 네트워크도 전반적으로 헤비한 러닝을 하니까 사실상 그 플레이스 코드에 대해서 이게 그냥 호필드 네트워크 학습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트랜스포즈 한 거랑 그 원래 거를 곱해서 시간 타오는 1부터 t-1까지 쭉 더한 게 이제 그 MT가 그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호필드 네트워크의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추론을 우리가 이 위치가 혹은 뭐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빨간색이 요 Q가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라고 쳐봅시다. 이 위치에 뭐가 있어요를 하려면 이거를 매트릭스에 곱한 다음에 그러니까 메모리 매트릭스에 곱한 다음에 리트리브가 된 거를 다시 곱해주고 계속 곱해주는 걸 하다 보면 이게 어트랙트 포인트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가로 방향으로 로우 방향으로 다 더해주고 나서 언플래트닝을 하고 나면 이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위치에 뭐가 있냐를 추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이제 한 스텝, 그러니까 막 원래는 넌 리니어 하니까 한 스텝만 생각을 한다고 치면 그 retrieve가 된 P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아까 M이 요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Q 타워와 P 타워를 바탕으로 이제 추론을 내가 어떤 메모리 리트리브 하고 싶다고 하면 리트리브가 된 플레이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수식적 디테일은 여기 써 있는 논문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흐름을 따라와 주면 될 것 같고 이 수식을 저 G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각각 시간 t에 따른 에 대한 그리드 코드들에 대한 걸로 콜럼으로 이루어진 그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GT 곱하기 라지 G 그 트랜스포즈는 그 여태까지 내가 시간 t까지 있었던 그리드 코드들이랑 내가 지금 있는 시간 t에서의 그리드 코드를 다 내적한 것들이에요. 이게 셀프 어텐션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위치엔 뭐가 있을까를 추론하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온 경로 중에 내가 지금 있는 위치랑 가장 유사한 의 웨이트를 높여놓은 상태로 다 더해서 추론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수식을 이제 좀 리트리버 되는 x를 더 이제 좀 전개를 하면 플레이스 코드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저 람다 g 람다 x를 그냥 일종의 상수거든요. 저것들을 그냥 알파라고 묶어버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식이 어디서 되게 많이 본 수식일 거예요, 여러분이. 뭐 특히 머신러닝 하는 분들은 이게 트랜스포머식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소프트맥스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왜냐면 저기서 알파를 루트 DK분의 1로 놓고 그리고 저 원래는 쿼리랑 키는 다른 값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냥 둘을 같다고 가정을 하면 저 식이 나와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인사이프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히포캠퍼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열심히 우리가 세웠는데 여태까지 트랜스포머가를 대부분의 요즘에 뭐 GPT도 포함해서 대부분 모델들이 트랜스포머를 쓰는데 왜 트랜스포머를 쓰면 잘 돼요? 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못 했던 거를 히포캠퍼스가 릴레이셔널 메모리를 학습하는 모델을 세웠을 때 그 시기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잘 작동하나 봐요. 라는 얘기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인데 요거는 이제
그 랭귀지 모델에서의 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를 가져왔어요. 보면 이 시퀀스를 보면 규칙을 혹시 알 수 있는 분 있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는 분? 다들 모르겠어요? 뭐, 음, 그렇죠. 두 번째 거를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미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artificial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실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한테 시켜보면 잘하거든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래서 이게 왜 되는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이론 중 하나가 결국에는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 뭐 이런 시퀀스들을 일련의 시퀀스를 보고 있으면 같은 오퍼레이션을 하는 애들끼리 묶어서 사실상 인 컨텍스트 러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서로 보면 왼쪽 그러니까 시퀀스 1, 2, 3 다 그 그 셋들이 가지는 규칙이 똑같거든요. 제가 일부러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그걸 이제 잘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배웠던 뭐 시퀀스 1, 시퀀스 2, 시퀀스 3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처음 보는 다른 그러니까 한 번도 학습셋에 쓴 적이 없는 시퀀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거를 우리는 뉴로사이언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스키마를 이용한다고 해요. 같은 스키마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랑 다른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까 CSG 모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이런 observation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CSCG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리컨스트럭션 한 게 저 오른쪽 위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구조의 메이즈인데 각각의 위치의 센서리 정보만 바뀌었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그게 빨리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각각의 클론이 어느 observation에 대응되냐를 그 계산하는 게 에미션 매트릭스인데 이 에미션 매트릭스를 무시하고 저 클론 스트럭처만 따오면 저게 스키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게 스키마고 요 스키마를 만약에 우리가 에미션 매트릭스만 바꿔 끼울 수 있으면 바로 다른 그러니까 옵서베이션만 달라진 백본 스키마는 똑같은 태스크를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fast rebinding 알고리즘이라는 걸 바탕으로 만약에 그 옵서베이션이 달라지면 같은 스키마를 이용하지만 옵서베이션이 달라지면 그거를 에미션 매트릭스를 다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얘네가 주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리바인딩이라는 게 뭐냐? 요런 두 개의 시퀀스가 있다고 치면 대괄호는 앵커로 작용을 합니다. 같은 그 옵서베이션이니까 얘는 앵커로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을 리바운딩만 하면 된다. 리바인딩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센서리 알리아이징이랑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 했던 게 CSG잖아요. 그 우리가 사실은 그 언어에서도 이런 알리아이징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뱅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bank robber, river bank 같은 뱅크지만 전혀 다른 뜻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시퀀스에서든 같은 뜻을 가진 애들도 있어요. milk and honey, bread and butter. 이럴 때 둘 다 and는 그리고 라는 뜻이죠. 이거를 CSG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iverbank는 저 파란색 시퀀스고 그 bank robber에서는 초록색에 있는 저 클론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여러 개의 시퀀스를 나타낼 수 있어요. 보면 뭐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one bank robber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화살표로 가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위에 걸로 가면 one bank robber eating at 어, riverbank resort 이러면 같은 뱅크인데 서로 다른 클론에 대응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CSCG가 굉장히 많은 오토마타 서킷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커피잉 시퀀스는 저 왼, 그 A, B, C, D, E, F가 있으면 저거 다음에 다시 원래 그냥 다른 클론으로 이제 쭉 돌아가면 되는 거고 리버스 시퀀스는 클론들을 복사한 다음에 그냥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가는 다이내믹스를 만들어주면 그게 리버스 시퀀스일 거고 이건 이제 리버스를 길이 3부터 5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준 거고 근데 그러면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이 대괄호가 이제 시작과 끝이라고 치면 얘네를 앵커링 포인트로 해서 그냥 안에 사이에 있는 것만 뭐 A, B, C, D를 KMN, PR로 바꾸면 똑같은 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오토마타들을 다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랭귀지가 일종의 이제 Language Instructed Algorithm Learning Task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list operation, matrix operation이 있는데 list operation은 뭐 이런 것들이요. 두 번 반복해라. 거꾸로 해라. 뭐 홀수나 짝수 번째 것만 프린팅을 해라. 뭐 아니면 뭐 shift를 forward랑 backward로 해라. 뭐 몇 번째 엘리멘트를 리턴해라. 매트릭스는 뭐 인덱스에 있는 엘리멘트를 그 리턴해라. 뭐 그리고 뭐 트랜스포스 알고노 이런 것들.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학습을 시킬 때 이 학습 셋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PZ, LM, RT. 그러면 이거를 reverse the list라는 오퍼레이션을 앞에 주면 RT, LM, PZ. 뭐 QRFC, JJ, QQ면 QQ, JJ, FC, QR이겠죠. 뭐 flip the list면 이걸 이제 뒤집는 거고. 뭐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주고 그 다음에 예시들을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시퀀스를 학습을 시킨다고 쳐봅시다. 테스트 셋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language instruction을 주고 nove라는 인풋을 줬을 때 아웃풋을 completion을 해라. 두 번째는 그 예시를 하나 줘요. 예시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language instruction을 뺀 거죠. 하나의 예시를 준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뭘까를 맞추게 하는 건데 요 테스트 셋과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CSCG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면 굉장히 신기하게도 클론 스트럭처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면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이 일종의 방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뭐 매트리스 오퍼레이션 왼쪽에 다 있고 오른쪽에 이제 리스트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 이 다음에 뭘 하냐면 리바인딩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 셋을 넣을 때 뭐 뭐는 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했을 때 리바인딩이 되기 전에는 뭐 여러 클론들이 액티베이션이 돼 있다가 리바인딩을 하고 나면 얘가 해야 되는 오퍼레이션에 딱 대응되는 클론들만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이 이게 딜립 조지라고 딥마인드 팀이 쓴 논문이라고 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도대체 어떻게 학습하는 걸까? 이걸 이제 아마 트랜스포머를 여러 셋을 쌓아서 하는 게 결국에는 이거랑 유사한 거를 배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백본 스트럭처를 배우고 이 CSCG 모델에서처럼 그 적절한 그 패러다임을 가져와서 그걸 그냥 오퍼레이션을 하는 건 것 같다. 아마 비슷한 식으로 추론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한 건데 이론들을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좀 우리가 쉬어가면서 이게 첫 미팅이기도 하니까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현상을 어떤 모델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observation을 모델이 설명을 한다면 그 모델이 우리 뇌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yes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시고 없어요. no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좀. 뭐 definite하게 no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정말 그럴까? yes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이건데 랭귀지 모델에서도 그렇고 이 그냥 딥러닝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모델들에 따라서 이 representation이 converge 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각 컬럼마다 서로 다른
뉴럴넷이거든요. 학습하는 방식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로스도 다 달라요. 근데 얘네가 다 비슷한 액티베이션 패턴을 가지는 뉴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로제타 뉴런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일도 있고 저 그게 이제 왼쪽 위에 있는 페이퍼고 오른쪽에 있는 머로 스티칭은 뭐냐면 어떤 뉴럴넷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른 또 그 똑같은 거에 대해서 학습한 전혀 다른 구조의 뉴럴넷을 가져와요. 그리고 걔 인풋 부분만 잘라낸 다음에 그러니까 모델 1, 모델 2가 있을 때 모델 1에서 앞부분, 모델 2의 뒷부분을 가져와서 걔네 둘을 이어주는 하나의 싱글 레이어 맵핑 뉴럴넷만 학습을 시키게 하면 되게 빨리 학습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델 1이랑 모델 2랑 전혀 다른 구조고 사실 서로 상관이 없는데 그 리니어 레이어 하나만 추가를 해줘도 그 모델 1에서 처리된 정보를 모델 2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Platonic Representation Hypothesis인데 이거는 좀 되게 작년에 되게 좀 핫한 논문이었어요. 뭐였냐 하면 비전 모델 중에서 State of the Art를 찍고 있는 나이노 모델과 이제 Large Language 모델 중에서 소타에 가까운 모델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뭐 사과랑 오렌지의 유사도가 보통 이제 과일이니까 그게 사과랑 자동차보다는 거리가 그 레프레젠테이션 거리가 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레프레젠테이션이 가까운지를 그 매트릭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비전 모델이랑 랭귀지 모델이랑 서로 전혀 다른 모델리티인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애들은 유사한 애들끼리 그러니까 유사한 애들은 가까운 게 비슷하게 가깝고 유사도가 먼 애들은 비슷하게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배우는 거는 서로 다른 모델리티로 열심히 학습해도 잘 학습하면 똑같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 모델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SCG가 여태까지의 현상들을 잘 설명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뇌에 CSCG가 있는 걸까요? 에 대해서 저는 CSCG가 가지고 있는 레프레젠테이션과 비슷한 거를 학습했을 수는 있어도 CSCG가 가지는 러닝 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약간 우리가 그 이 스터디를 하면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이 교훈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explanation과 이해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죠. 데이터가를 모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델이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simplicity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거는 뭐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oversimplification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고 깔끔한 수식이라고 해서 그게 그 좀 더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저분한 수식과 좀 복잡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게 더 biologically possible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모델들은 사실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관찰하지 못했던 현상을 만약에 이 모델이 맞으면 이런 observation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실제로 실험했을 때 그게 재현이 된다면 좀 더 좋은 모델이겠죠. 그리고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이 한계조차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델은 다 틀려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국엔 추상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몇몇 모델은 몇몇 모델은 유용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바이올로지가 뭘 하냐? 생물학적으로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하고 만약에 그게 통념이라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룰을 무시해도 됩니다. 단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메모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히포캠퍼스가 하는 게 뭐예요? 했을 때 스페이셜 메모리예요. 정말 그럴까? 라는 질문을 했으면 왜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이 나온지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의 그 이해하는 프레임을 항상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히포캠퍼스를 우리는 메모리라고 했지만, 오늘 본 걸로 보면 메모리가 아니라 히포캠퍼스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시퀀스를 예측하고, 또 릴레이션을 학습하고, 이걸 메모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기억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뉴로사이언스에서 썼던 텀이 정말 맞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일단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네, 일단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이게 맞으면 TM이라고 하는 머신이 인간이 내가 좀더 생각했던 스텝들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반면에 이제 CGCS는 그렇지 않다. 약간 또 다른 이제 어떤 모델링이라든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 막상 이제 실제 문제를 딱 들었을 때 이제 문제를 TM이 더덜 하고 이제 CGCS는 더 스타 이런 이제 구조를 보이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 이제 약간 제 질문은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때 그 제가 마시는 그 머더들을 리킹하는 분들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TM과 CCS는 이렇게 리킹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인지 음,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간이 내가 CDCS 그런 머더들을 학습했다는 말씀을 중간에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좀 있습니다. 음. 그 질문을 조금 제가 이게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녹화를 하는 거라서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리스테이트 하고 그다음 답변을 할게요. 그러니까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죠. 그 첫 번째가 뭐였죠? TM이랑 CSS 중에서 왜 TM이 문제 해결하는 데서 인별을 할지에 대해서 음, 조금 더 이렇게 와족한 스테이션이 있는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에 비해서 CSCG가 더 많은 현상들을 설명을 하고, 근데 그러면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이 왜 그런 그 설명을 좀 덜 하냐에 대한 그 뭐 이유들이 있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 왜냐하면 좀 더 적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TM도 이렇게 음, 생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스트럭처를 같은 거 보여진 것 같은데 왜 이건 사용을 하는데 인프레이랑 음, 또 밀리는지 그거는 사실 뭐 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 것 같긴 한데 몇 가지 굉장히 큰 어썸션들을 하죠.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은 예를 들자면 알로센트릭한 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치를 알고 있고 엘리아이징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푸는 문제들도 있는 건 거고. 또, biologically plausible한 모델이라고 해서 반대로 항상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보면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비슷한 우리 뇌가 실제 가지고 있을 만한 레프레젠테이션과 비슷하게 수렴할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를 어떻게 세팅하냐. 그러니까 이 뉴럴 애시드는 어떤 모델이 최적화해야 되는 태스크가 뭐고 그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비슷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빠르게 수렴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들이 우리랑 비슷하게 랭귀지를 다룬다고 해서 우리가 트랜스포머가 막 여러 개 달려있는 그런 오토 레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막 브로카나 베르니케 에리아에 대한 걸 인스파이어 받아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GPT보다 더 잘할 거라는 보장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lanation만 잘해도 안 되고 biologically plausible한 모듈들을 잘 끼워 넣는다고 해도 그거는 아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 모델을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쉬워요. 내가 biologically plausible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걸 다 완전히 무슨 뇌를 똑같이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아이디어를 인스파이어 해서 그걸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델이 그러면 여태까지 나온 현존하는 모든 모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없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이 뭐가 미싱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거를 이제 그 제임스 휘팅턴이라고 그 논문을 쓴 그 일저자랑 또 원래 휘팅턴이 팀 베런스라는 유명한 아마 버클리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팀이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하려고 뭐 요즘에 논문들도 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뭐 두고 보죠. 어떤 논문들이 나오고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이 근데 그 설명할 수 있는 익스텐트는 그러니까 각각의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CSG 모델은 좀 더 biologically plausible한 것들을 무시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뒀던 모델이라면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이 좀 더 우리한테 생물학도들이 들었을 때 좀 설득이 되는 그런 모델이라는 점은 있으니까 각각이 이제 본인들의 단점을 보완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모델에서 시작을 해서. 아니면 전혀 새로운 모델이 또 나와가지고 그 두 모델이 설명 못하는 거를 더 설명하고 또 더 biologically plausible 한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 하면 CSCG가 왜 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biological plausibility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고 더 그럴듯한 설명들을 하냐는 거였나요? 그, 그 중간에 보도만 어떤 그 링킹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음, 그때 그러니까 이쪽 모델의 인풋 이제 그 파트를 떼고 이쪽 모델 아웃풋을 떼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서로 음, 어, 음, 제가 이해한 게 잘 맞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해도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음, actually 문제는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음,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마 그런 요소가 있으실 거라 했는데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브레인 어떤 다이어트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이제 어 흠결이 생기면 이건 이제 어느 정도는 artificial한 그런 이제 그 뉴로 언어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리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다 내지는 비슷한 어떤 액션들이 기대할 수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음, 이런 게 그렇게 음, 음. 뭐, 그쵸. 뉴로프로스테틱스에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스티칭 얘기를 했던 건 뭐였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전혀 다른 모델을 만들고, 뉴럴넷을. 그러니까 학습하는 로스도 다르고, 또 모듈도 다르고, 뭐 다르게 생긴 모델들을 학습을 시켜놓고, 독립적으로 두 개를. 얘네 두 개를 서로 잘라서 그냥 붙이기만 해도 작동을 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뉴럴넷을 우리가 뉴로사이언스에서 치면 가설이라고 쳐봅시다. 가설 1이 맞든 가설 2가 맞든 충분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가설 1과 가설 2가 똑같은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수렴할 거기 때문에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CSG 모델이 뭐 그 플레이셀 매핑 리매핑 현상들이 더 잘 설명했다고 해서 그 모델이 맞았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 네. 네, 백교수 잘 들었습니다. 그 인간의 뇌를 이제 완전 이해하려는 인류의 거대한 프로젝트, 부탁을 히포캠퍼스 시작하고 굉장히 적당한 매우 피팅한 그런 게 아닌 생각이 밝혀졌고요. 그 블로그에 쓰시는 글 보니까 이제 메커니스틱한 언더스탠딩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사이카트리에서 주로 메커니스틱한 부분을 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간의 뇌를 최대한 그러니까 하이퍼테티컬리 이제 제일 잘 언더스탠딩 되는 방법은 결국 뇌의 모든 뉴런들 회로를 죄다 커넥션 정보를 알아서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인류 인간의 어떤 비행기가 똑같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트럭처에 북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더 어렵고 다만 이제 예를 들어 메커니스틱한 사이카트릭 모델에서 어떤 모달리티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커살리티라든지 뭐 이런 또 다이얼로지컬 플러스한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 혹은 기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실지, 그러니까 용훈 쌤이 형식으로 계시는 사이카이트리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거를 그라운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거나 문제를 세우면 좋을지 좀 생각하실 기준점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요약을 하자면 그 제가 최근에 썼던 그 블로그 포스트에 대한 얘기인데 메카니스틱한 임플레멘테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메카니스틱한 그 임플레멘테이션이 어느 레벨에서 돼야 되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앞서서 얘기했던 것 중에 뉴런들의 연결성을 다 알고 그걸 똑같이 재현하면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모르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회로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납땜해서 똑같이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복사를 완벽하게 했어요. 우리가 뭘 아나요? 회로에 대해서?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겠죠. 실체는 알게 되는 거예요. 피지컬한 실체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렵겠죠. 물론 이제 저희가 CN 스터디 처음에 왕성지 선생님이 발표를 했던 논문인 Can a Neuroscientist Understand a Microprocessor이라는 논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회로를 이제 예시로 들면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도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회로를 이해하는 방식의 펀더멘탈과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는 방식의 펀더멘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뉴로사이언스 메소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해 못하는 거라는 요지라서 그 논문은 좀 얘기를 하자면 회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각각의 모듈,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단위로 쪼개서 걔네를 좀 설명하려고 하고 걔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걔네가 여러 개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걔네가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 달라지는지 같은 것들을 설명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회로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회로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냐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에 들어가는 엘레멘트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뉴런도 그러니까 뇌도 굉장히 그로스한 레벨의 그러니까 그 아나토미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메소 스케일 그리고 매크로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단에서도 리워드를 이제 그러니까 RL에서 도파민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도파민이 요즘에는 이제 디스트리뷰셔널 RL이라고 해서 리워드를 그러니까 원래 머신러닝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스칼라로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논문들이 이게 뇌에 있는 스트라tum에 있는 도파민 뉴런들도 일종의 리워드 매그니튜드에 대한 디스트리뷰셔널 RL도 하고 올해 나왔던 논문 중에서는 템포럴한 스케일에 대한 것도 디스트리뷰션 RL을 한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워드를 도파민이 어떻게 인코딩하고 있냐라는 걸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거기서 요즘에 나오는 또 다른 논문은 리워드가 아니라 사실 도파민은 액션 프리딕션 에러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있고 거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됐고 우리가 리워드를 도파민으로 인코딩한다고 쳤을 때 강화학습이 정말로 밸리드하다고 쳤을 때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 러닝을 우리가 한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그 레벨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레벨에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컴퓨테이셔널 사이카트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 타겟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블로그 포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컴퓨테이셔널 사이카트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죠. 예를 들자면 좀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실제 임상 현장에 있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되게 정량적이지 않고 굉장히 정성적이잖아요. 근데 증상들을 정량화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컴퓨테이셔널 사이카트리로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정량화하는 것과 그것이 언더라잉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OCD 환자가 뭐 가지게 되는 약간 OCD 트레이트를 나타낼 수 있는 걸로 어떤 태스크를 시켰을 때 러닝 레이트이 좀 더 작다.
아니면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레인지에 따라서 설명했다고 쳐봅시다. 이게 좋은 바이오마커도 될 수 있고요. 다이그노스틱한 관점에서. 또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좋아졌는지를 얘기하는 그 뭔가 오브젝티브한 마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이 정말로 우리 뇌에서 그 뉴럴 그뭐 그런 모델에 있는 러닝 레이시 노멀 레인지를 넘어가서 OCD가 생긴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높은 확률로 아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에 가둬놓고 그냥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그게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러닝 레이스 정말로 그게 커자리티가 있는 거라면 그 러닝 레이스를 강제로 늘리거나 강제로 줄일 수 있는 어떤 약이나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걸 했을 때 그 거꾸로 그거에 의한 커자리티로 OCD가 증상이 나아져야죠. 근데 대부분의 논문은 어떻게 하냐면 좋아지잖아요. 좋아진 다음에 비헤이비어를 피팅을 해요. 그럼 노멀 레인지로 돌아왔대요. 리던던트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나아졌다는 게 파라미터로 그냥 반영이 되는 거지. 그 파라미터가 나아졌다고 좋아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테이셔널 사이카트리는 severity나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거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 정의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메커니즘을 지금 밝히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좀 의문 부호를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가까운 어프로치는 노멀 인디비주얼에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를 예시로 들면 강박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을 법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어떤 러닝 룰을 인퍼런스하고 그 러닝 룰을 적용하는 플렉시빌리티에 대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뇌에서 핸들링 하는 걸까를 모델을 만들고 그거의 진짜 바이올로지컬 그라운드를 이해한 다음에 그럼 이 파라미터를 시뮬레이션 상에서 정상적인 범주가 아닌 대로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지? 를 봤을 때 OCD-like 심텀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 장담하지 못해요. 그럼 그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위치가 이게 뭔데를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죠. 발표를 들으면서 뭐 논문이나 다른 내용들 중에 궁금한 것들도 질문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커멘트도 좋습니다. 그 이제 인턴 그 비밀형 부분에서 어떻게 그 Q키 아니 그 코어의 키 밸류를 나타내는 트랜스포머 모델과 그 어떻게 설문을 알캔방 머신의 수식이 일관성 이미지를 바탕으로 부분들이 뭔가 선동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됐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이제 무슨 발표에서 누가했지만 그 트랜스포머에는 뭐 소프트맥스가 있고 여기는 소프트맥스가 없게 했잖아.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게 단순한 차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알겐바움 머신은 그렇게 보면 좀 리니어하게 리프레젠테이션하고 있는 처음에 믹셀이 아이겐벡터를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다고 했을 때도 PCA나 얼마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어떻게 보면 내가 리니어한 릴레이션십만 캡처한 거 아니냐. 뭔가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어떻게 넌리니어한 히포캠퍼스가 어떻게 넌리니어한 그런 레이턴 지오메트리를 캡처할 수 있는지 이런 관련데 어떠한 연구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질문을 요약을 하자면 그 톨만 아이센바움 머신의 수식도 그렇고 또 뭐 그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넌리니어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이 전혀까지는 아니어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실제 히포캠퍼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그 ICLR 2022년 휘팅턴 논문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소프트맥스로 그냥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에 있는 수식을 바꾸기만 한 게 이제 템티라고 하는 모델인데 실제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보다 더 빨리 배워요. 실제로 소프트맥스만 갈아 끼웠더니 그래서 뭐 서로 약간 상보적인 거죠. 보면 이제 그 논문은 템이
그 트랜스포머로부터 영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템으로 우리가 거꾸로 이제 왜 트랜스포머가 잘 작동해요? 라고 얘기할 때 좀 그럴듯한 설명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 넌리니어한 거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궁금하고 그게 우리가 이 심포지엄에서 좀 다뤄볼 만한 거라고 생각하면 논문을 제안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논문요. 음, 그쵸. 그러니까 저게 뭐 저도 저걸 자세히 읽진 않아가지고 근데 뭐 자세히 여기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랑 다이아고널 예시를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이 피겨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아마 비슷하게 매트릭스를 두 개의 대괄호로 해가지고 뭐 2차원 매트릭스로 하고 그중에 뽑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태스크를 한 9가지 정도로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트레이닝 세트를 한거 그저 앞에 있는 리버스 리스트라는 식의 인스트럭션은 테스트에서는 빠졌던 건가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에서도 안 했다. 아, 데이터만 가지고 건가요? 인스트럭션이 같이 들어. 질문은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에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냐는 거잖아요. 트레이닝 셋에서는 들어갔고요.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예시들이 쭉 나오는 거고. 테스트 셋은 두 가지예요. 인스트럭션을 주고 노블 인풋을 준 다음에 그 아웃풋을 맞추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 인스트럭션을 빼고 하나의 그 오퍼레이션 한 예시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첫 번째는 제로샷이고 두 번째는 반샷이고 그렇죠. 둘다 둘 다 잘한다. 할 수 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할 때 이 리바인딩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맞출 때 이제 맞추는 걸로 갈 때 그 클론들이 그 오퍼레이션에 딱 대응되는 애들로 확 그 클론 액티베이션이 쏠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질문 있나요? 그래서 이 뉴로 AI가 뭔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도 이 스터디를 약간 확장을 하면서 컴퓨테이션 뉴로사이언스에서 좀 더 확장해서 뉴로 AI를 하자고 했을 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뉴로 AI가 뭐냐고 하면 저도 잘 얘기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보고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혹은 우리가 지향하는 논문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이걸 저보고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킥오프 미팅과 이번 발제를 제가 하게 됐던 이유 중 하나는 일종의 이게 첫 번째 심포지엄이고 앞으로도 여러 심포지엄이 열릴 텐데 그러길 바래요. 내년에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AI 하는 그룹이 되면 뭐 머신러닝 스터디는 많잖아요. 뉴로사이언스 스터디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간 어딘가 우리가 좀 되게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상이랑도 관련이 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든 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일종의 좋은 앵커링 포인트로서 이런 걸 우리가 관심 있고 연구를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이론들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런 걸 바탕으로 요즘에 딥마인드나 이런 그 이제 AGI를 연구한다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까지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